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 휴양지 냄새를 풍기면서 나타나. 당장 나가. 당신 같은 거 우리 아빠 절대 안 반겨. 돌아가신 분 더는 화나게 하지 말고 어서 꺼지란 말이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들을 노려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를 이토록 증오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아가, 오해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돈 어른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지. 안 그러니? 역겨운 변명, 저 가증스러운 얼굴들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장례식장에서 저는 악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날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영정사진 앞에서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이제 40 중반을 넘어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힘겹게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그 달콤한 말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바보 같은 시절이 제게도 있었죠.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하고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봐 주던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제 삶이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제 부모님,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악다구니를 쓰는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던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그 시끄러운 밤으로 말입니다. 지선아,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내 남자친구는 정말 미치게 부럽다. 인정. 학벌이면 학벌, 집안이면 집안, 얼굴이면 얼굴,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지. 대체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난 거야? 제 오랜 친구 진아와 수연이는 늘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죠. 그 남자가 제게 보여주는 사랑이 제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평생 이 남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라고 바보처럼 굳게 믿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명문대에 재학 중이었고 지방에서 꽤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까지. 그 남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의 천만, 시끄러운 음악과 번쩍이는 조명으로 가득 찬 강남의 한 클럽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해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이었고 그 남자는 늦깎이로 다녀온 군대를 막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한 25세 대학생이었죠. 사실 그날은 억지로 끌려간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게 클럽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 무리와 합석하게 되었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지선 씨, 저기 저 남자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지선 씨 쳐다보면서 웃는 거 알아? 옆자리에 앉은 회사 선배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에이, 설마요, 선배님. 선배님 보시는 거겠죠. 오늘 옷도 화사하게 입으셨잖아요. 무슨 소리. 내 쪽은 쳐다도 안 보거든. 딱 봐도 훤칠하니 잘생겼는데 한번 잘해봐. 혹시 연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 언니한테 연락하고. 내가 이래봬도 연애 박사 아니겠어? 선배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 순간부터 온 신경이 그 남자에게로 향했죠. 슬쩍 훔쳐보니 정말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달려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상상 속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인연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남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만날 약속을 잡았고 평일에는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며 연락을 이어갔죠. 저는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는 막 복학한 학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제가 부담하게 되더군요. 아, 정말 미안해요, 지선 씨. 제가 아직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안 돼서 또 얻어먹게 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잖아요. 이런 걸로 부담 갖지 마세요. 지선 씨는 어쩜 이렇게 얼굴처럼 마음씨도 고와요. 정말 제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타고났나 봐요.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예쁜 말로 제 마음을 녹였죠.
솔직히 저는 누가 봐도 첫눈에 반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키는 160 겨우 넘고 몸은 전체적으로 통통한 편이었어요. 특히 하체의 부종이 심해 다리 라인을 가리는 긴 치마를 즐겨 입었죠. 착하게 생겼다는 말은 종종 들었어도 예쁘다거나 몸매가 좋다는 칭찬은 살아생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지게 첫 만남부터 호감을 보인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의심 없이 그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죠. 그래서인지 저 역시 대학에 대한 큰 욕심보다는 하루빨리 돈을 벌어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반면 그 남자는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괜히 주눅이 들기도 했죠. 지선 씨, 혹시 우리 집안이나 제 학벌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시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조금은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민준 씨는 좋은 대학에 다니잖아요. 대화 주제도 다를 거고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말에 그는 들고 있던 캔커피를 내려놓고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지선 씨,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조건이 왜 필요해요? 저는 그냥 지선 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요. 똑똑하고 마음 따뜻하고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요. 대학교 다닌다고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안 다닌다고 안 통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줘요. 알았죠?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라면 정말 평생을 믿고 기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내주는 오늘도 힘내라는 응원 문자, 점심시간에 맞춰 보내주는 맛있는 거 먹었어? 라는 다정한 안부, 나른한 오후 시간에 저를 웃게 만드는 유머러스한 메시지까지 단 하도 빠짐없이 보내주는 그의 정성에 저는 매일매일 감동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크게 혼나 기분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는 제 대신 그 상사의 욕을 어찌나 찰지게 해주던지요.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알아서 풀어주는 그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연애는 솜사탕처럼 달콤했고 저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와 부모님의 궁금증을 사기도 했죠. 우리 딸 무슨 좋은 일 있니?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실실 웃어?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야? 응, 엄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거든.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이고, 우리 딸이 이 정도로 말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엄마도 궁금하네. 그래, 엄마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 나중에 꼭 한번 인사시켜주고. 저의 행복을 보며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연애 초반의 행복은 꿈결 같았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별빛 속의 약속 보고 싶은데 표가 전부 매진이래. 어떡하지?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자기가 보고 싶다면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구해볼게. 걱정 말고 딱 기다려. 그는 그날 친구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려 이미 표를 예매한 친구를 찾아냈고 결국 저희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남자는 정말 그가 처음이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이지선, 완전 공주 대접받네. 어디서 저런 남자를 낚은 거야? 능력도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대학 안 가고 회사나 다니다가 클럽에서 남자나 꼬실 걸 그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대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야?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었어? 근데 넌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저렇게 훌륭한 남자를 만났으니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지.
가끔 친구의 뼈 있는 농담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 같아서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가 2년 후 대학을 졸업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예고 없이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며 조금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인지 곧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의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던 터라 고을인 제가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의 집.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한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더 작네? 아가씨 160은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첫인사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네, 160 맞습니다. 통통해서 그런가 더 작아 보이네. 애까지 들어서 그런지 피부도 영하냥. 요즘 젊은 아가씨들 길에서 보면 다들 키도 훌쩍 크고 날씬하고 뽀얗더만. 어째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가 애가 벌써부터 푸석푸석해. 아이 엄마, 왜 그래? 지선 씨 계속 이렇게 세워둘 거야? 뱃속에 손주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지만 어머니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단정해 보이려고 입고 간 짙은색 원피스가 문제였을까요? 유독 굵어 보이는 제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입사 면접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후 예비 시어머니의 취조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가씨는 왜 대학교를 안 간 거야? 요즘 세상에 자식 대학교 안 보내는 집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그게 제가 좀 일찍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하다못해 나 젊었을 적 그 가난한 시절에도 다들 자식 대학 보내려고 아등바등 했었는데 말이야.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뭐 어쩌다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만나서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겠다만 아이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던데 그것도 걱정이고.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투. 제 학력과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 말들에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근데 자기 엄마를 막아서지는 못하더군요. 예비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례한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죠. 그 매서운 눈빛에 저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으로 보였던 건 남자친구의 동생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무례한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눈치를 주거나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형수님 차 한 잔 더 하세요라며 따뜻한 차를 권해주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간신히 그 자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남자친구의 동생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저기 오늘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사과는요.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없는데요. 뭘. 하지 않으셔야 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죠. 제가 다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곱게만 자라셔서 세상을 잘 모르시는 면이 있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으신데 스트레스 받으셨을까 봐 걱정이네요. 어쩌면 저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예의 바른 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행했다는 불쾌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죠. 그렇다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 결혼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기다렸다는 듯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평생 부모님과 저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조금씩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그 집에서 들었던 끔찍한 말들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 그저 모든 것이 다 괜찮았고 두 분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다고, 집안도 아주 훌륭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참았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곧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축복과 화합의 장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준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정식집의 조용한 룸안, 어색한 공기 속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처럼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가 깨지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삶은 안정적이라 좋으시겠습니다. 은근히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깎아내리는 말투였죠. 아빠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잔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가 태어날 텐데 아이 교육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희 집안은 다들 머리가 좋아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버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오신 부모님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저희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죠. 웃음 대신 한숨 소리만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선이 예단하려면 모아둔 적금 깨고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대출이 잘 나오려야 모르겠네요. 그러게나 말이요. 하지만 나는 그깟 예단은 둘째치고 우리 지선이가 그 집 가서 무시당하고 살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 상견례 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못 들었소?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지로 공부시켜서 대학 문턱이라도 밟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뭘 하겠소. 우리 지선이 건강한 아이 낳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설마 아이까지 가진 며느리한테 심하게 하겠소. 너무 걱정 마시오. 부모님의 한숨 섞인 대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부모님께 평생의 짐을 안겨드린 것만 같아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뱃속에선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불룩 나온 제 배를 감싸 안으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자 이지선. 뱃속의 내 아이랑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내 남자만 생각하면 돼. 시부모님이랑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남편 될 사람 천하에 둘도 없는 순둥이인데 설마 자기 아내가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래,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했어. 나는 이제 그냥 이지선이 아니야. 나는 엄마다. 위대하고 강한 엄마가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저는 수천 번 마음을 다잡고 지옥이 될지도 모르는 결혼 생활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천 번의 다짐 끝에 올린 결혼식. 다행히 신혼생활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이 여전했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의 세상은 더욱 완벽해지는 듯했죠. 2년 터울로 둘째까지 품에 안으면서 제 하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분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서 작은 부업을 하고 동네 놀이터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수다를 떨며 보내는 일상은 소박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려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바쁨이 오히려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시댁에 갈 때였습니다.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잡히면 며칠 전부터 어김없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죠.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저를 옥죄어오는 그 숨막히는 공기를 견디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결혼한 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친정아버지는 없던 고혈압이 생기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 합병증까지 얻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한 줌씩 삼키실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저는 수백 번도 더 그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그 까다로운 분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주말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죠. 지선아, 이 블라우스 색깔이 참 곱다. 사부인 얼굴이 환해 보이시겠는데? 그래도 30만 원이 넘는 건데 이 정도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우리 딸 기죽지 않게 좋은 걸로 해드려야지. 부모님의 도움으로 고른 고가의 블라우스. 저는 정성껏 포장하고 시동생과 상의해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 레스토랑까지 예약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시어머니도 분명 기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레스토랑에 들어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얘, 너는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오면서 그 옷차림이 뭐니? 아주 동네 시장이나 가는 사람처럼. 애 꼴은 또 이게 뭐고. 정말이지 못 배운 티는 숨길 수가 없다니까. 저와 아이의 행색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며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이 낳고 살이 쪄서 맞는 옷이 별로 없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뭐하러 해. 동네 창피해서 원. 내 생일이 1년에 12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한 번 있는 이날을 겨우 이 꼴로 나타나서 망쳐놓느냐고. 아, 정말 짜증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와 함께 준비한 선물을 꺼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포장지를 거칠게 뜯어 블라우스를 확인한 그녀는 마치 더러운 걸레라도 본다는 듯 옷을 집어던지듯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런 촌스럽고 격떨어지는 걸 그 넓은 백화점에서 골랐단 말이니? 아무튼 못 배우면 보는 눈도 없다니까. 이건 너나 가져가서 입어라. 엄마, 그만 좀 해. 오늘 엄마 생신 축하해드리러 온 거잖아. 그만하고 얼른 식사나 하세요, 박 여사님. 보다 못한 시동생이 나서서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후였습니다. 아미오, 우리 박 여사님 취향 고급지고 똑똑하신 거 다 알죠. 제가 이번 주말에 백화점 모시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새로 사드릴 테니까 아이 걱정 마시고 얼른 드세요, 얼른요. 시동생 덕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은 겨우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돈댁에서 함께 고른 선물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자기 접시에 스테이크만 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만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그는 완벽하게 시댁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너무나 분하고 황당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님이 그렇게 심한 말씀하실 때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뭐가 너무해?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취향도 몰라? 그런 촌스러운 옷 입지도 않는 분인 거 뻔히 알면서 어디서 그런 걸 골라와서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어. 뭐? 그거 우리 형편에선 정말 비싸고 좋은 옷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직접 골라주신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왕 사드릴 거면 좀 제대로 된 걸로 사드렸어야지. 그럼 이런 일도 없고 당신도 점수 딸 수 있었잖아. 아, 그리고 나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아빠가 자기 회사로 들어오래. 공장이 요즘 많이 바쁘다나 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간다는 중대한 문제를 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오히려 아빠 회사 들어가면 더 좋지. 이거저것 편의도 봐주실 거고 이사직함으로 들어가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어. 다정하고 세심했던 남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시부모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그 특유의 눈빛과 언짢은 표정까지도요. 그는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해? 애 엄마라는 핑계 대지 말고 살도 좀 빼고 옷도 좀 세련되게 입어봐. 같이 어디 다니기 창피하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둘 키우면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아이고,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게 꼭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줄은 사람이 머리를 좀 써야지, 머리를. 아무리 고졸이라지만 이런 쪽까지 무식하면 어떡하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모욕적인 말들이 칼날이 되어 매일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의 언어폭력에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어느새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는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먼 친척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 의사 등 전문직을 가진 그들 앞에서 시부모는 저를 보란 듯이 깎아내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 의사에 교사에 이런 며느리들을 두셔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희는 뭐 많은 욕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대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며느리를 얻었지 뭡니까? 참 신기해요.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흔치도 않은데 말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남편이란 작자는 그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자기 앞에 놓인 갈비찜만 우걱우걱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등짝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숨막히는 자리에서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늘 제 편이었던 시동생뿐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도련님. 그래도 도련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도련님마저 없었으면 저 이 집에서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닙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참고 계신 거죠. 저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은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시동생의 따뜻한 위로에 겨우 눈물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의 구박을 잇기 위해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부업을 하며 단 1분 1초도 딴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죠. 제 슬픔과 분노를 일상이라는 빽빽한 시간표 속에 가둬버리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일하는 멋진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저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그런 노력은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똑똑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아이들은 작은 귀로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지난주에 할머니 댁 가서 뭐하고 놀았어? 할아버지의 다정한 질문에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딸아이가 제잘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는 갈비찜 해줬어요. 그리고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식한 년이랬어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무식한 년이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할머니가 대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말 쓰는 거라고 했는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고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늘 인자하고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것을 저는 차마 고개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지선아, 아빠가 다 들었다.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까지 속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 탓이 아니다. 절대로 내 탓이 아니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선아, 내게는 아이들이 있지 않니?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지 이 아는 너무나 잘 안다. 괜히 이혼했다가 아이들이 상처받고 삐뚤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느냐? 아빠는 우리 딸이 평생 그 짐을 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우리 손주들이 다 클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견뎌줄 수는 없겠니? 아버지의 눈물 어린 부탁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는 제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시련이 바로 제 등 뒤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남편은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주말이면 출장이다 워크숍이다 하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겨울 외투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던 제 손에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잡혔습니다. 무심코 영수증을 펼쳐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급 여성 주얼리 매장. 결제 금액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날짜. 그날은 남편이 강원도로 회사 워크숍을 간다며 1박 2일로 집을 비워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의 모욕과 구박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은 제가 쌓아 올린 인내의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운명의 그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피곤해 죽겠는데 또 무슨 시비야? 이 영수증 말이야. 회사 워크숍 간다던 날 백화점 명품관에서 1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는 대체 누구한테 사준 건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서 영수증을 낚아채 구겨버렸습니다. 네가 이제 아주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다 주니까 이제 의부증까지 생긴 거야? 정말 심각하다 너. 헛소리하지 마. 당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이 대리한테 내가 다 연락해서 물어봤어. 그날 회사 워크숍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고. 사무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년이랑 놀아나면서 비싼 선물이나 사다 바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네 집안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짓밟아? 더는 못 참아. 단 하루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가 제게 퍼부었던 가장 잔인한 말들이 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참나 고졸 주제에 어디 가서 밥벌이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큰 소리는. 그놈의 무식한 성질머리.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요 근래 계속 두통을 호소하시고 뒷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 역시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안에 억지로 눌러 담았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고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사색이 되어 제 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토해내듯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모욕, 남편의 변심, 그리고 오늘 발견한 외도의 증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늘 인자하고 강건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살짝 풀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힘없이 오른쪽으로 고꾸라져 버리셨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빠. 저와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후였습니다. 너무나 놀라 손이 떨려 전화기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119에 신고를 하고 저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뇌출혈. 아버지는 그 즉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뎠더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시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차가운 수술실 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 중 뇌에서 종양까지 발견되었고 아버지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깨어나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절 모욕하고 배신한 그 인간이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래도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저기 그게 말이야, 우리 아빠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장인어른이 왜?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나 지금 병원이야. 아빠가 수술 받으셨는데 의사가 깨어나지 못하실 것 같대. 나 어떡하지? 어떡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장인어른 쓰러지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병명이 뭔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셔야 하는 건데? 아, 나 내일 밤 비행기로 괌 가야 하는데 일이 복잡하게 됐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괌 여행을 간다고? 아, 그래. 그거 우리 부모님이랑 작년부터 예약해 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아무튼 내일 시간 되면 병원에 한번 들를게. 끊어. 또 마이너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심한 신호음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가족여행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저 인간은 대체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그렇게 끔찍한 쌍욕을 퍼부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엄마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우시며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 오셨는지, 특히 제가 결혼 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이 트고 저는 잠시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여 학교에 보낸 후 엄마와 교대하기 위해 간단한 짐을 챙기려던 그때였습니다. 안방 구석에 활짝 펼쳐진 남편의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권, 선글라스, 화려한 색깔의 반바지와 셔츠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그 여행 가방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제 화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사망 선고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친척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백부님도 계셨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백부님은 평소에도 저희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예정대로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겁니다. 세상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가족여행을 떠나다니요. 시부모는 그렇다 쳐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나 화가 치민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말 공항이세요? 제정신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제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실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어머나, 얘 좀 봐라. 아주 웃기는 애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지만 이 여행은 우리가 작년에 예약하고 돈도 다 낸 거라고. 이걸 지금 와서 취소하면 그 돈은 내가 물어줄 거니? 돈이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학 나오면 뭐해요. 인성이 이렇게 바닥인데. 저희 부모님 대학 안 나오셨어도 자식 이렇게 쓰레기처럼은 안 키우셨어요. 그런 아들.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악을 쓰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반드시 이혼하겠다고. 장례식장에는 백부님이 보내주신 아주 큰 근조 화환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뻔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조문을 마치고 상주석에 앉아 계시던 백부님은
텅 비어있는 제 옆자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런데 선미야, 내 서방은 어디 갔느냐? 상주석이 이렇게 썰렁해서야 쓰겠나? 아,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 사정? 지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이야?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강인한 백부님의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지난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백부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벌받을 놈들이 어디 있느냐.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 같으니 그런 인성을 가진 놈들은 사업이고 뭐고 할 자격도 없어. 저 대신 그렇게 분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거든 바로 나한테 연락하거라. 내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비용 걱정은 말고 그런 놈들이랑은 1분 1초도 더 엮이지 마라. 알겠느냐? 백부님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형수님이 어떤 선택을 내리시든 저는 다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저기 형수님, 그런데 밖에 있는 저 근조 화환 주식회사 태산 대표 김중삼, 이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희 백부님이세요.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시죠. 그런데 왜요? 시동생은 백부님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있던 그 순간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남편과 시부모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사돈, 아이고 우리 아가, 이게 대체 웬일이라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나가. 당신 같은 거 우리 아빠 절대 안 반겨. 저는 악을 쓰며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자세로 나오며 어떻게든 장례식장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그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님의 비서를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러 간 백부님의 회사 로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은 백부님의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백부님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라고 지시하셨던 겁니다. 아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우리 여기서 납품 끊기면 다 죽는다. 여기 대표님께 말씀 좀 잘해다오.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이가. 시아버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소송 끝에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냈죠. 이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저만의 작은 빵집을 여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못 배웠다는 말에 주눅들어 살았던 지난 세월. 이제 저는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겁니다. 진짜 무식한 것은 낮은 학력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비뚤어진 인성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